그런 얘기라도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알카이다 조직원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자, 이거 큰일 났다. 요 안경이 뭐 서리서리고. 네? 써야 된답니다. 버리시면 안 된대요. 써야 된답니다. 자, 책 123쪽 가십시다. 책 123쪽. 자, 오늘이 5월, 2월달 마지막 수업입니다. 123쪽 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수업을. 오늘은 부동산 투자회사 끝나고 나면 이제 금융론이 끝나요. 그러면 개발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로. 개발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문제 풀어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개발관리 마케팅은. 그러니까 이번 수련에서는 개발관리 마케팅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안 들려요? 이제 들립니까? 아, 그렇구나.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 내리고 합니까? 아, 그렇구나. 아이, 그래,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구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이게. 그러네. 컨셉입니까? 이런 컨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됐지요? 예, 그래요. 그럼 전부 다시. 123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지요? 예, 그래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잖아요. 자, 금융론이 끝나고 나면 개발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개발관리 마케팅 이번 주로 하지 않는다. 이번 수련에서는. 개발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할 때 개발관리 마케팅 정리하고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그럼 감정평가가 있죠. 근데 감정평가는 오늘 오후에도 수업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오늘 오후에,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그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우리 시험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 가끔이 아니라 잘 나옵니다. 나오기도 하고 그 내용이 기본이 돼야만이 감정평가 다른 이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을 오늘 수업 끝나고 2시 정도 수업 끝나면 식사하고 3시부터 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거기까지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는 부분은 파트는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이해되셨죠? 혹시 내가 오늘 오후에 3시부터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면 오후에 하는 수업, 1시간 반 정도 수업은 동영상에 첨부시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123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갑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23회 때부터 보면 28회 때만 출제하지 않고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한 문제 나오면 맞추시면 돼요. 별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 거의 90%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자, 어디서부터 123쪽 2번, 동그라미 2번, 큰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영 방법 나오죠.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1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124쪽에 큰 4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고 큰 5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예, 이 주요 내용. 자, 이 부분에서 시험을 한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온 상태로 와서 123쪽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인데 이거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져요. 주식회사로 만들어진단 말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돈 벌었으면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무슨 세 냅니까? 법인세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진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되는 법률이요. 지금 제가 쓰는 말 이 적용 법률도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니까 어떤 법에 적용을 받을 건데 적용 법률이 회사는 상법 적용받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받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받는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받는데 모든 상행위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없으면 2차적으로 무슨 법? 상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일반인이 사면 그 돈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간접 구입하는 겁니까? 간접. 그래서 이건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래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의.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제 구조를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이 있어야만이 부동산을 사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 그러면 주식 사는 사람들이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근데 주식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주라고 그래요. 주주. 네, 좀 있으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을 보겠지만 주식만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어요. 돈 빌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세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왔습니다.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은행은 은행채, 국가는 국채처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채권.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채권 사는 사람들은 주주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지. 채권자. 의미 되셨죠? 이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렸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신한은행은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고 신한은행은 주주가 아니라 뭡니까? 채권자. 그럼 이랬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제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 저는 투자자면서 뭡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 돈이 제가 주식 산 대금, 주식 대금이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가는 거죠. 그럼 현금이 이렇게 가면 그 현금이 모아져서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래요. 자금. 돈을 모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돈 모아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돈 모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투자 운영해야 돼. 투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다 투자 운영할까?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이걸 빠찡코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 해야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개량하거나 그다음에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하겠다.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큰 2번 123쪽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영 방법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21조 나왔죠. 이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걸 약간 바꿔요.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이 법을 약간 바꾼다고요. 바꿔서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이렇게 처분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걸 약간 바꾸면서 1항, 2항 나누면서요. 약간 복잡하게 해놔요. 복잡하게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이거. 자, 다시요. 여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나왔죠. 이 1번까지 7번까지를 약간 바꾼다고. 법 내용을 바꾸면서 1번은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나왔죠.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1항에 부동산 써놔요. 그 다음 2항에 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취득, 관리, 개량, 처분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법을 보면 1항, 2항 나눠놨다는 소리야. 그 내용은 똑같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거기 2번 부동산 개발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 있다. 자, 3번 부동산 임대차 나오죠. 이 부동산 임대차란 말을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나냐면 거기 부동산 관리 나오죠. 그 관리에 부동산 임대차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결국은 부동산 임대차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지금? 자, 그리고 자 4번 가봐요. 4번 증권의 매매 나오죠. 그 증권의 매매에다가 채권을 포함시켜줘요. 증권의 매매에다가. 그러니까 증권의 매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증권의 매매라고 써놨잖아요. 증권의 매매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요 증권의 매매를 증권, 채권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증권,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증권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번 증권의 매매 옆에다가 채권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요 4번은 이제 바꿔보시고 5번 갑니다. 5번 가면 금융기관의 예치 나왔죠. 뭘 예치하는 겁니까? 돈을. 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요 자금을 조달했으면 이 자금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증권,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금융기관의 예치 나왔잖아요. 이 금융기관의 예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한다는 소리거든. 예금. 그런데 이 예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금 이렇게 놨어요. 현금. 예전에 현금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현금을 보유할 수 나오면서 이렇게 놨어요. 금융기관 예금 포함한다고. 금융기관 예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거기 보면 금융기관 예치라고 써놨잖아요. 그걸 굳이 지금 있는 법으로 바꾼다면 법의 내용으로 바꾼다면 현금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예금 포함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현금을 하나 추가시켜 준 거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꿀 때 5번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고. 5번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현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의미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결국은 돈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차 하거나 증권이나 채권을 매매하거나 그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6번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 관리, 처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지상권 등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밑에 7번 얼마나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앞부분 빼버리고 이 7번 가지고 여러분에게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럼 앞부분 빼버리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나오죠. 그럼 신탁 수익권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럼 6번하고 7번을 묶어버리면 요 6번하고 7번을 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신탁 수익권을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의미하셨죠? 요 지상권 가지고 신탁 수익권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상권하고 신탁 수익권을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거야, 이런 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크게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기 약간 바뀌었으니까 제가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수익. 요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 가지고 주주에게는 배당을 해주고 배당을 그다음에 은행에서 차입했으면 은행에는 뭘 줘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사람들에게 이자를 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결국 돈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오면 배당해 준다.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가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주주는 돈을 두 가지 형태로 벌죠. 뭐가 뭡니까? 주주는 돈을 두 가지 형태로 버는데 뭐가 뭐를 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배당 수입이잖아요. 배당 수입이고 또 하나는 시세 차익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배당 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서 배당 수입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세 차익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시세 차익 머리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투자해 놓고 배당 수입이 목적이야. 그런데 소위 말하는 개미들은 있잖아요. 개미들은 배당 수입이 목적이 아니죠. 아침마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이 개미들은 목적이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반대가 뭐래요? 시세 차익이 반대. 미안해요. 아침부터 머리 쓰기 해서 미안합니다. 저 시세 차익이 반대가 시세 차손이야. 시세 차손. 그러면 이게 이제 회계학 용어인데 요 시세 차익은 내가 액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런데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10,000원이잖아요. 그 반대로 20,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시세 차손이야. 그럼 요 밑에 20,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다. 시세 차손이죠. 시세 차손인데
이거는 회계학적 용어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세차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원금손실. 원금손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도 쪽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원금 손실의 위험도 안고 있다. 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게 우리 시험에서 2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거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소리예요. 칠판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것도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야.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판다, 개발 사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증권, 채권을 매매할 수도 있다. 이것도 법의 내용이라고.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 21조의 내용이야.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3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요. 첫 번째가 자기관리 나오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3번째가 기업구조종.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만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구조조정 들어간다. 그 부동산만 사고 파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이 2개,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한 목적이죠. 기업 구조조정 한다는 특수한 목적. 그래서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 하나만 해볼까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죠. 그러면 어느 부동산 투자회사가 오늘 샀다가 내일 판다 해봐, 부동산을. 오늘 샀다 내일 판다. 그것은 투자회사가 아니죠. 그 무슨 회사입니까? 투기회사예요. 투기회사.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우리 투자의 개념에서 배웠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사서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샀다가 내일 판다는 소리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그럼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가야 되잖아.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샀다가 내일 팔면 운영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회사입니까? 투기회사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에 팔 수 없게끔 만들어요. 1년 동안 못 팝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샀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위에 다른 부동산 샀다. 상가를 샀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다. 회사에 부동산을 사서 1년 이내에 팔 수 없다. 그걸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 제한을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에 그 처분 제한을 둔다면 기업 구조적인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특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 특혜를 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적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적 뭐가 다르냐면 회사의 형태가 달라요. 이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 실체상 회사라는 소리는 우리가 아는 회사야.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 종이 회사 이렇게. 그럼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본점은 있죠. 지점은 없습니다. 기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럼 실체상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 본점 있습니다. 그럼 지점 있을까? 지점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회사는 본점은 둘 수 있지만 둬야 되지만 지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구조도 명목상이니까 본점 있고 지점은 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실체상 회사는 자산 투자의 전문가,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있죠. 둘 수가 있는 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는 상근 임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강사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답이 됐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게 매우 쉽게 줬는데 그게 참 수험생들이 그걸 판단하지 못하죠. 어떻게 줬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저는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둬야 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 뭘까 있을까? X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는데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낸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낸 거지.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체상, 명목상 이 자체를 시험에 잘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이 두 개의 회사는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두 개의 회사가 여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을 투자 운영해야 돼요. 근데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이 두 개의 회사는 자금을 모았으면 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자산을 위탁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일단 여기서는 쟁점이 딱 하나요. 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끌어들여요.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OX? X. 어디만?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책 몇 페이지? 124쪽 하단부에 거기 중간쯤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그 주요 내용 보면 그럼 회사의 형태, 실체상, 명목상 됐잖아요. 그건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기 주요 내용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자본금입니다. 그 자본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요. 2개.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자본금 얼마입니까? 5억. 위탁관리요. 3억. 기업구조정 얼마입니까? 3억.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이상.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얼마? 50억 이상. 그다음에 투자 대상도 했네요. 투자 대상은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 근데 기업구조정 부동산은 기업구조정 부동산만 사고 팔 수 있다. 자, 현물출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내가 주주가 되고 싶어.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식 사는 거야. 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사고 싶다. 현금이 없다. 내가 부동산이 하나 있다. 그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고 주식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고요. 자, 자기관리 봅시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영업인가 전에는 뭐다? 불가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영업인가 전에는. 근데 영업인가 후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준비 후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 이 세 개 전부 다 공통적으로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업인가 후에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지. 의미하셨죠? 자, 그럼 봐요.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영업인가 전에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데 조건은 영업인가 후 등록하고 뭘 갖췄다? 최저자본금 이상 갖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가지 조건은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하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췄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25쪽 주식의 공모. 주식의 공모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으라 이 소리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취지는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이 이렇게 명목상 회사로 만들어요. 명목상 회사로 만드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한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일반인에게 팔으라는 소리야. 팔아라. 그럼 어떻게 팔아라? 공모해라. 공개 모집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신문 광고 내고 주식을 팔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신문 광고 내면 일반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청약하는 거지. 청약. 자, 그래요. 자판기도 청약이라며요? 그거 아닙니까? 청약이 유인입니까? 아, 모르구나. 나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 주식의 공모는 일반인에게 팔아라. 그 소리죠. 그럼 어떻게 파냐?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를 30% 이상을. 30%. 여기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주식의 공모는 몇 퍼센트입니까? 30%. 30%. 근데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똑같죠. 다만 자기관리는 영업인가 받는 거고 위탁관리는 등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후에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으라는 소리지. 그 밑에 가로 국민연금 기금 등이 인수 시 뭐 공모 규모 배제 나오죠.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렇고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30% 일반인에게 팔아라. 그런데 마지막에 봐봐요. 마지막에 보면 의무상 아님 나오죠. 이거는 무슨 회사입니까?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자.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자는 주식의 공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지. 이런 특혜를 주겠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제가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굳이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 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일반인에게 팔 필요 없다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식의 분산. 주식의 분산은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갖지 말으란 소리야. 그래 한 사람이 주식의 소유 한도. 한 사람의 주식 소유 한도는 1인당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를 넘지 못한다?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죠. 이걸 이제 끌어들이는 거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는 그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냅니다. OX, X. 위탁관리는 그게 적용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를 만들고 주주 1인이 주식의 90% 이상을 가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밑에 자산의 구성 가죠. 자산의 구성은 기업 구조조정만 빼고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똑같죠. 총 자산의 80% 이상을 뭘로 가져라?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총 자산의 70% 이상을 뭘로 가져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결국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 소리지. 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자, 마지막에 처분자. 처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자기관리 분산 투자자는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을 가면 주택 몇 년? 1년. 주택이 아닌 분산도 몇 년? 1년. 예전에 이게 달랐어요. 주택은 1년이었고 다른 분산은 3년이었는데 이걸 통일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몇 년 동안 팔지 못한다? 1년 동안 팔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1년 동안 팔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하셨죠?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6번 기타 주요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가서 126쪽도 차입 및 사채 발행 나왔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차입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동그라미 1번인데 조건이 있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 후에 가능하지. 등록 후에. 그럼 영업인가 전이나 등록하기 전에는 차입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에는 없다. 없다. 됐죠? 네, 제가 표현을 잘못 하려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네. 자, 정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건은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 후에 가능하다. 그 전에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동그라미 2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근데 사채라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본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한다면 자기 자본은 몇 배까지? 10배까지 차입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차입할 수 있냐 없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 없냐, 가능하다. 조건은요, 영업인가 전이다 후다. 후. 그럼 됐죠. 그 밑에 4번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넓혀보기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정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중요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그 옆에 자, 페이지 127쪽까지요. PF 나오죠. PF 매번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금융론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개발관리 마케팅은 제가 다음 순환 첫 번째 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요. 자, 그럼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제 감정평가로 갑니다. 자, 몇 페이지? 책은 151쪽. 152쪽 앞에가 151쪽이야. 예? 그럼 151쪽은 안 써졌으니까 151쪽 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볼 건데 이 감정평가는 제가 3, 4월에 주요 했던 내용하고 지금 5, 6월 달에 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서는 감정평가 방식, 거래사례 비거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번 정도 해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거래사례 비거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 내용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제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를 써놓고 감정평가를 해볼 겁니다. 책 151쪽이에요. 자, 151쪽에 이제 감정평가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151쪽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51쪽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가면 152쪽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왔죠. 이 분류가 3년이나 4년 토울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152쪽, 153쪽까지 다 분류해요. 자, 154쪽까지 가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준 시점까지. 이 부분은 오늘 수업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할 때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규칙 내용이야. 봐봐요. 앞에 봐봐요. 책 다시 152쪽 가봐요. 152쪽 하단부로 가면 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나오죠. 5조. 153쪽 가면 6조, 7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출제되는데 작년에 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확률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지금 볼 필요 없다. 자,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154쪽에 부동산 가격 이론 나왔죠. 자, 이 부분부터 공부할 거야. 이 부분은 출제할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책은 151쪽에서 몇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154쪽. 그러니까 154쪽으로 와서 154쪽으로 보면 가격 이론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 이론. 이 가격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것. 가격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가치와 가격을 지금부터 이제 구별할 거야. 가치, 가격. 이 가격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수자가 매수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이걸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고받은 금액을 뭐라 한다? 가격. 그럼 가치는 물건의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되는 거지. 다른 말.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치라고 그래. 그게 효용이죠. 쓸모야, 쓸모. 그럼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야. 그럼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하죠. 어떤 게 성립하냐면 어떤 물건에 가치가 있어야만이 뭐가 성립한다? 가격이 성립한다. 가치 없는 거, 쓸모 없는 게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쓸모가 높아진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뭐 할까? 높아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떤 물건의 쓸모가 낮아진대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대. 그럼 물건의 가격은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는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야. 수요 공급으로. 그럼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봐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그럼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금단의 아파트 쓸모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높아지게 돼 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예.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 이 화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요, 낮아집니다.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물건의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한다잖아요. 10,000원 가지고 가봐야 쓸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지.
한 20년 전에는 10,000원 가지고 커피 5잔을 샀어요. 요즘은 10,000원 가지고 커피 2잔 사면 끝나요. 그러면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은 커피라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그러면 끝나요. 돈의 가치 화폐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두 개를 비교해봤고 이제 하나씩 그 특징을 보자고요. 요 가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쓸모라는 게 추상적. 그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가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죠. 주관적. 자, 반면에 요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물건에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 물건의 가격은 1,000원이다, 2,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럼 추상적일까 아니면 구체적일까? 구체적이죠. 추상적인 가치를 화폐액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요.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 말은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가격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든 간에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요? 객관적이다 그래요. 객관적. 요거 이제 3번이나 출제했죠. 요거 반대로 해서 지금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을 개념 정의할 텐데 가격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입니다. 이미 결정돼 버렸죠. 그래서 가격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치는 이렇게 개념 정의하죠. 가치는 어떤 물건이 장래에 줄 편익을 현재 시점에 측정했다. 가치는 장래에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그럼 이거는 현재 값입니까? 미래 값입니까? 현재 값이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번째.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보상 가치, 보험 가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가치는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자, 나 가격으로 가죠. 어떤 물건의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가격은 변동하죠. 이 분필의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건물의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변동하는데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존재하죠.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이 건물의 지금 가치는 시장 가치라는 개념도 있고 투자 가치라는 개념도 있고 보상 가치라는 개념도 있고 보험 가치라는 개념도 있죠. 그럼 특정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하지만 가격은 몇 개? 하나만 존재한다. 의미 되셨죠? 이 표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면 이걸 반대로 써주는 거야. 반대로. 그럼 어떻게?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 개념이고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 개념입니다. OX, X. 여기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게 어디서 답을 줬냐면 여기서 답을 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줬으면 여러분이 다 찾았을 거야. 어떻게 줬으면 가격은 가격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고 가치는 가격값이다. 이렇게 크로스로 줬으면 여러분이 맞췄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크로스로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가치, 장래 기대는 이렇게 나오니까 미래값처럼 느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푸는, 좀 많이 틀려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다 맞췄을 거라고. 가치, 가격값 틀렸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요 가치를 미래값이라고 주고 가격을 현재값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또 골라서 틀리고 막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자, 이제요. 요 표는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요. 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럼 가치와 가격이 어느 경우에 같아지고 어느 경우에 달라질 것인가? 우리 수요공급 이론에서 단기를 배웠어요. 단기가 나오면 뭐가 없는 겁니까? 공급이 없죠. 단기는 공급이 없는 거야. 단기는. 그러면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죠.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더 커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해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지. 자, 반대로.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가치가 변하는 겁니까? 가격이 변하는 겁니까? 가격.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보다 더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수요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요 가격이 올라가면 건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뭘 증가시킬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변합니까? 가격이 변합니까?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지죠. 요 가격이 너무 높았는데 떨어져서 가치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요 밑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단기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하고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 논리는 필요 없다겠잖아요. 이런 필요 없고 이제 결론은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끝났죠. 자, 155쪽 갑니다. 155쪽에 부동산 가격의 본질하고 특징 나왔는데 본질은 필요 없습니다. 특징에서 거기 제가 동그라미 하는데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1번 교회에다가. 2번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에다 소유에다 동그라미 하고 장에다 동그라미 하고 개별적인 동기에서 개에다 동그라미 하고 국지적 국에다 하지 말고 지에다 써요. 지. 국지적 가로 열고 지역적 나왔죠. 그 지에다 동그라미 하고 하방 경직성의 하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 6개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소, 장, 개, 지, 하 그래요. 교소, 장, 개, 지, 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특징을 거기 있는 걸 다 하지 말고 그냥 교소, 장, 개, 지, 하 이렇게 하시라고. 교소, 장, 개, 지, 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모르죠. 사이드에서 작년에도 사이드에서 많이 냈으니까 이것도 사이드에 해당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교소, 장, 개, 지, 하. 6번부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 올라가면 잘 올라가죠. 부동산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상방 신축성이라고 그래. 안 쓰지 마. 그럼 안 나오니까. 또 상방 신축성 써놓고 그게 또 언니한테 문자에서 언니 상방 신축성이 뭐냐 물으면 언니가 몰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건단에 있는 부동산은 건단하는 지역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걸 국지적으로 형성된다고 그래요.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렇습니다. 4번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3번 장기적 고려에 형성된다.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하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번으로 가요.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토지 같은 건 영원히. 물론 건물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나는 것들은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부동산은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겼습니다. 그럼 소유권 넘겨서 10억 받았다. 이 10억을 교환해야 될 거라고 그래. 근데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1년 동안 빌려주고 나서 1년에 1억씩 받는다. 이걸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의 수명이 1년으로 끝나면 이 임대료라는 개념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부동산이 영속성, 내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넘겼을 때 받는 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임대료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마스크는 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스크 빌려갈래요, 내 거? 내가 빌려갈래요? 그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들은 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부동산처럼 내구재는 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가격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다. 이렇게. 자, 2번이 좀 중요하죠. 자, 이 건물 신축할 때 이거 건축비. 건축비가 만약에 이게 10억 들어갔다. 10억. 건축비 10억이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동산의 가격, 이 부동산을 건축할 때 1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 잘 팔리지 않으면 가격이 5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거 건축할 때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아서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가 아니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익에 관한 이익이다.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에서 나오는 이익의 가격이지, 이 부동산에 아무리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 부동산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비롯한 여러 가지 권리에서 나온 이익으로 결정된다. 이걸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봐요. 이 토지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을 생산비라 한다면 토지는 처음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럼 생산비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의 가격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건축비, 생산비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 토지, 이 건물의 권리에 대한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토지는 1번지 토지는 소유권이 있을 거죠. 소유권. 근데 이 1번지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됐다. 그럼 지역권이란 권리도 있겠죠.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럼 지상권이란 권리도 있겠죠. 그다음에 임차권이 설정됐다. 임차권이란 권리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권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럼 여러 가지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가격도 나와야 되고,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의 가격도 있다 없다? 있다. 왜?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동일한 부동산에,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2번이죠. 2번.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 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끝내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그 밑에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 갑니다.